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전기장을 구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작용해서 구하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85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장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시험 전하, 즉 크기가 1인 그런 전하가 받는 힘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장에 관한 식을 이렇게 해 주어진다고 했어요. 이런 Q라는 전하가 있을 적에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이 점 P에서 요점 P에서 전기장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제 5.14를 15.4를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가지고 전기장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내면은 학생들이 충분히 개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두 전하 사이에 미치는 자꾸 힘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자, 이제 이 P점에 Q가 있을지 이렇지만 만약에 여기에 Q1이 있고요, 여기에 또 Q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도 여기에 전기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적에 여기서 이구로부터 받는 전기장과 이구로부터 받는 전기장을 다 구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쵸? 그랬을 적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X축의 원점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요 Q1이 있고요, Q2가 0.3m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Q2가 있습니다.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지, 사실은 전하의 크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어떤 개념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걸 지게 여기에 이제 0.4m가 떨어져 있는 요 점에서 이게 0.3m고요. 이게 0.4m Y축으로 0.3m 4m 떨어져 있는 요 점 P에서 이 점 P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는 전기장의 성질이 어떻느냐면요, 플러스 차지에서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차지에서는. 그래서 이 전기 Q1을 우리가 빨간 걸로 잡았는데 보니까 7 마이크로쿨롬이라고 해놨고요. 7.0 마이크로쿨롬이 있고요. Q2는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는데 마이너스 5.0 마이크로쿨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점에서 이거에 의한 전기장은 아마 여기에 플러스 1이 있다고 두고 생각해라 그랬죠? 시험 전압, 양의 전압 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는 죄송해요, 플러스라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빨간 거는 파란 거한테 끌려갈 거니까 우리가 아마 이 정도의 거리는 좀 멀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전기장이 뭔가를 모르지만 있을 것이다. E2다. 이것이. 요거가 인적선상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에 의한 것은 빨간 거 밀칠 거다. 이래가지고요. 위로 가는데 거리가 더 가까워요. 이거는 0.5m가 되겠다.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더 0.4니까 더 가까운데 전하는 더 크죠. 그래서 더 길이가 훨씬 길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거와 파란 거를 다 더한 것이 이 P점에서 이 방향으로 이 크기를 갖는 요 놈이 전체 이에 합의되지 않을까. 요거랑 구해보는 게 이건 예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A번에 뭐로 점 P에서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뭐 하래요?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라. A번이. 자, 그렇다면 이거를 구해가지고 절대치를 한 게 크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이 X축과 나란한 요거의 이 방향, 요 세타를 구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려면 아까처럼 이 성분을 다 구해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먼저 하는데요. 이 E1의 크기를 먼저 해보자. E1은 당연히 이건데 이거의 X 성분과 Y 성분을 다 가질 것이다. 우리는 이 각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책에 들어보면은 E1은 우리가 K의 R 제곱분의 Q니까 R1의 제곱분의 Q1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 1에 의한 Q1에 의한 전기장이니까 R1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0.5m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대입을 해서 자세하게 보여보자. 8.99 곱하기 10의 구성 넣어줬고요. KE 쓰셔도 되고요. R1 대신에 0.5의 제곱이 되고요. Q1은요. Q1이네요. 쏘리. 미안해요. 잘못 봤네요. 요게 Q1이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R1이 그러니까 0.4를 넣어줘야 됩니다. 곱하기 0.4의 제곱이고요. Q1 대신에는 이걸 넣어줘야 돼요.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프로입니다. 왜? 마이너스 마이크로 프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계산하니까 3.93 곱하기 10의 5성 뉴턴 퍼 플로입니다. 단위가 되고요. 근데 이건 여기서 그려놨듯이 우리가 위로 가는 것서 y 방향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E1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은 E1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결론을 내려보면은요, E1의 y는 우선 E1의 x는 0이 된다. 그죠? 파란색은 지금 이 E1인데 이게 E1인데 E1은 Y 성분밖에 안 가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성분은 제로가 되고요. E1 Y는 3.93 곱하기 10의 5. 지금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하기 위해서 E1X, E1Y, 그 다음에 E1, E2X 이거를 구해서 이거 두 개 더하고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크기를 구하고 방향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지난번 시간에 했던 힘을 구할 때의 중첩의 원리,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1은 우리가 계산이 끝났고요. 그 다음 E2를 한번 계산해보자. E2는 KE에다가요. 그 다음에 R의 2의 제곱에다가요. Q의 2가 되겠다. 그죠? 크기를 구하죠. 그 다음에 크기를 구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 각을 알고 있잖아요. 이 각의 코사인 만약에 이 각을 안다면은 세타 2라고 합시다. 이 세타 2를 알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를 하면은 x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하면은 y 성분이 이렇게 되겠죠.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2를 계산해 보니까 1.89 곱하기 여기 다시 해보면은 8.99 곱하기 10의 구성 대입을 했고요. 곱하기 R2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0.5m가 됩니다. 그래서 0.5의 제곱이 되고요. Q2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5.0 곱하기요 10의 6승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6승. 크기만 지금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답을 보니까 1.80 곱하기 10의 5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각을 구해야 되는데 성분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385페이지 왼편 위에 보니까네요. 우리가 삼각형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세타로 뒀습니다. 책에도 지금 요거를 세타로 뒀어요. 그래서 그걸 세타로 둬가지고 푸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들을 보니까네 요게 세타면은 그죠? 여기 억각으로 해서 여기 세타가 되죠. 그럼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되잖아요. 0.5분의 0.4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사인의 세타 2라고 주고 싶은데 저는 0.5분의 0.4가 됩니다. 저 그림에서 다음 0.8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0.5분의 0.3이 되죠. 그래서 0.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2x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자 보십시다. 이 2x는요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맞아요? 코사인 x는 코사인 x가 돼야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요 각이고요. 요거 지금 x 성분이잖아요. 그럼 이 x 성분은 이거에다가 코사인 세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2에다가요. 이2 요거에다가요. 코사인 세타 2가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2x는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5승에다가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2가 0.6이에요. 그럼 6일은 6, 8, 49, 1.08이 되네요. 10의 5승이 되고요. 뉴턴 플럭이고요. 이 2y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2의 크기에다가요. 사인의 세타 2인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여기서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보십시다. 사인 세타 2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아랫 방향이 되잖아요. 그죠? 아랫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0.8을 넣어줄 적에 책에 지금 여기에도 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1.8 곱하기 10의 5선 곱하기 마이너스 0.8을 넣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0.8. 왜 교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합니까? 아랫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벌써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2y가요. 1.44 곱하기 44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5선 뉴턴 밖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E1, E2에 대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E1x 제로, E1y, E2x, E2y겠습니다. 그러면은 E의 토탈을 구해보면요. 전체를 구해보니까 E1 더하기 E2가 되는데 중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E1x 더하기 E2x의 x 성분과 더하기 E1y 더하기 E2y의 y 성분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것이 중첩의 원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네요. 이거 계산을 이런 식으로 여기로 가겠습니다. 해보니까 E1x 0이다. 그죠? 0 더하기 E2x가 1.808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이것의 x 성분이고요. 더하기 y 성분은요. 3.93 곱하기 10의 5성 더하기 마이너스 1.44 마이너스 1.44 곱하기 10의 5성 y 정도 이래 됩니다. 그래서 책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x 성분은 요거밖에 안 남고 y는 이제 2.49가 나오겠다. 그죠? 2.49. 그래서 방향 크기를 구하는데 우리가
지우고요. 어떻게 되죠? 2의 벡터는 1.08 10의 5성의 x성분 더하기 3개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2.49라고 그랬죠? 맞네요. 이래 된다. 그러면 이거의 전체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크기와 지금 방향을 구해라고 했으니까네. 크기를 구해보니까 크기 루트 2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y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된다. 이거 루트. 제가 지금 첫째 주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지금 진행하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계산을 하니까 답이 어떻게 되냐니까 2.71 곱하기 뉴턴 퍼 플롯이 되고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의 크기입니다. 이것의 크기. 그 다음에 세타 지금 이걸 구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요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EX가 이만큼일 것이고요. EY가 이만큼일 거예요. 요거일 건데요.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아까 다시 이야기했죠. 세타를 먼저 구해. 바로 구하는 게 낫다. 탄젠트 인버스에 2의 x분의 2의 y가 된다. 그러니까 탄젠트 인버스에 1.08 곱하기 10의 5성분의요 2.49 여기 있죠? 이거 없어지고요. 1.08분 2.49를 탄젠트 인버스 취하니까 각이 어떻게 됩니까? 66.6도가 나옵니다. 이제 책에는 파이라고 해놨네요. 파이라는 것이 이 각을 말합니다. 요게 파이. 핫벡터 2의 방향 각이다. 그 다음 B는 뭐를 묻습니까? 전 P에 만약에 여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만약에 여기에 지금 어떤 이미지나 Q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플롯을 놨을 적에 그죠? 받는 힘을 구하라 이 말이겠죠? 맞습니까? 전기력은 얼마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쿨롬의 법칙을 쓴다면 엄청나게 이제 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여기 전기장을 구했으니까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전기장과 전기력의 관계 그래서 F가 어떻게 된다고요? Q의 E가 되죠.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이것은 스칼라입니다. 이건 벡터고 벡터라서 그냥 크기만 이만큼 증가하는 영향이 있죠. 그죠? 그럴 적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하니까 어떻게 되죠? Q는 2.0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롬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크기를 먼저 배워해 줍시다. 크기가 여기 있죠? 2.71 10의 5성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뉴턴 퍼 쿨롬이죠. 요 단위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쿨롬이 없으니까 뉴턴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게 2 곱해주니까네요 5.42 나온다. 그죠? 5.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뉴턴이 되네요. 여기 5와 마이너스 8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런 전압을 두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건데, 그죠?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 말이죠. 힘을 받는데 크기가 이 정도가 될 거다. 크기가 이 정도.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전기 장선, 자,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전기장 벡터를 그린 것이고요. 전기장선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장의 벡터 같은 경우는 이 크기가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기장 벡터를 나타낼 적에는요, 이것의 길이가 벡터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전기장선, electric field 벡터가 아니라 electric field line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거는 그 선의 길이가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적에 여러분 혹시나 막대 자석이라는 걸 가지고, 그다음 쇳가루를 가지고 자기장선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혹시나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을 적에 보통 이렇게 자기장선을 그리거든요. 이걸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인터넷을 다 쳐보면 다 나오는데요. 지금 쳐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쇳가루를 아무 때나 흩어놨을 적에 자석을 또 가져오면은 쇳가루가 이렇게 배열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뭔가가 있구나는 걸 알게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15.4절에서 배울 전기장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화를 플러스 차지를 한 개 뒀을 적에 전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눈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리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는 게 전 세계적으로 플러스 차지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온다. 자, 나오는데요. 이 길이는 전기장의 세기하고 관계가 없다. 전기장의 세기와 관계가 없고요. 다만 이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이 전기장 선이 그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플러스가 한 개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플러스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전하가. 그러면 이 전기장이 이거보다 2배 강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교수님, 전기장은요 KE에다가요 R제곱분의 Q라 그래가지고 Q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가 만약에 플러스 차지 2개가 있다면은 이거보다 전기장이 세기가 2배가 세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 전기장선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거는 자, 여기에서 플러스 차지가 나온다 그랬죠? 나오는 건데 똑같이 그려놓고 있잖아요. 나오는 숫자를 한 배를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8개가 됐는데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또 해보면 되죠, 그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차지 3개를 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 3, 4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게 하고 12개를 그려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릴 적에 주의해야 될 것이, 가급적이면 굉장히 대칭적으로 그리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요. 똑같이 2개짜리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8개를 그렸는데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골고루 분포하게 해서 지금 전기장이 어느 곳에서든 특별히 센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을 하더라도 우리는 비슷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R제곱이 R이 같다면은요 이거의 크기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의 경우는 다르죠. 여기는 R이라고 할지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는 완전히 선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계는 중요한데요. 이 전기력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기장 선의 밀도에 관계합니다. 밀도에 관계합니다. 그 지점에서의 밀도에 관계합니다. 얼마나 조밀하게 있느냐가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차지가 이렇게 있을 적이에요. 여러분, 밀도라는 것은 면적분해요. 여 전기장 수거든요. 선수거든요. 밀도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적에 이 A라는 지점과 요 1이라는 지점과요, 요 2라는 지점을 볼 적에요. 우리가 면적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면적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 통과하는 어떤 면적을 만들었을 적에 요게 단면적과요, 그 다음에 2를 통과한 단면적을 그렸을 적에 통과한 전기장 선수는 똑같습니다. 4개죠.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인데요. 면적이 다르죠. 면적이 이 면적보다 이 면적은 아마 4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분의 1로 오히려 줄어요. 네, 4배가 되죠. 4배가 되니까 면적이 4배가 되면은 밀도는 4배로 줍니다. 그래서 왜 4배로 주는데요? 구의 표면적이 4파이의 R제곱이니까요. 이것이 R이라고 하면 이거는 2R이 되겠죠? 이게 2R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2R 넣으면은 면적이 4배로 늘어나죠. 여기 제곱이 있어서. 그 말을 386페이지에 1번, 2번, 그 다음에 그림 15-13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여기 플러스만 그렸는데요. 마이너스 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릴 수 있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플러스를. 자,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 있으면요, 이제는 선을 그리는데 들어가게 그려야 돼요. 화살표의 길이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습니다. 화살표의 길이는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랬다. 전기장 선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차지가 2개가 있다. 여기에 너무 크게 그렸네요.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2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들어가는 놈을 4배를 그려야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는 화살표의 방향만 차이겠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렸고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를 보시면요, 쌍극자라는 게 있습니다. 쌍극자. 금방 임금도 자기 쌍극자를 그러죠. N극과 S극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기 쌍극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이폴이라고,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전기적인 이런 말이고요. 다이라는 말은 2개의 이런 말입니다. 폴은 뭐라 그러냐면 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개의 극을 갖는 전기적인 성질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전기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울 적에 그때 우리를 이거를 전기쌍극자라고 합니다. 전기쌍극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지가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주 멀리에서 보면 꼭 제로일 것 같은데 그죠?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섞여 있으니까 그냥 거의 붙어 있으니까 0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요 38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전기쌍극자의 경우에는 전기장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 5-14같이 되는데요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좀 널찍하게 그리는데 실제로는 전기장선 이 쌍극자로 갈 때 이게 두 개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죠. 전기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데요. 여기에 좀 조밀하게 더 그려야 됩니다. 왜 조밀하게 그려야 되냐? 여기서 전기장이 더 세거든요. 여기보다. 밀도가 여기보다 높죠. 밀도가요. 그래서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그리는 게 좋다. 이때는 왜냐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한 개씩 있으니까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같은 걷길이라고 합시다. 같은 걷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밀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잘못 찍었네요.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놈들이 서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놈이 원래 있었는데요. 이게 가까이 간다면 얘하고 부딪히겠죠. 얘가 이리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플러스가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밀치는 형태예요. 더 가까이 가면요 더 밀치게 돼요. 그래서 측력이라는 게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봐요. 이거는 꼭 서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고요. 여기는 측력이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림으로 봐도 이 전기장선을 그려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의 38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15장 5절에 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자, 도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전기가 잘 움직일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평형 상태라는 것은요 전기적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상태다. 그때 도체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388페이지에다가요 이때 고립된 도체 그러니까 다른 외부로부터 더 이상 전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도체가 놓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보십시다. 도체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나 전기장은 제로다. 도체 내에서 전기장은 0이다.
자, 예를 들어 도체 9가 있는데요. 어떤 전화가 있었다고 합시다.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든 바깥으로 가게 돼 있다. 전기장에서.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전화가 없어요. 이게 비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화가 없기 때문에요. 전화는 꽉 차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유롭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어져 있는 전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적에 그래서 전기장도 제로다.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도체 내부는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도체 내에서는 항상 전기장이 제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과잉전은 도체 표면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에 Q가 만약에 있으면 급속하게 표면으로 움직이게 된다. 전기장이 있어서. 그래서 요 안에는 전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표면에만 그것도 골고루 가게 된다. 표면에만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전하라고 뭐 보통이 전자니까요. 표면에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도체 표면에 항상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장력이 없어지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왜 일어난다고요? 도체는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하가 여기에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만약에 9라면은 5개다, 6개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야지 안정적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안 되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상상력으로 여기에 6개 다 있고 여기는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모여 있다면요 얘들은 이 지금 표면에만 있는 건데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표면에 있는데 서로 밀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수 있다면 밀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서 이까지 가는 게 엄청나게 빨리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도체의 특징이잖아요. 얘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놈, 이게 도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요. 전기장은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 해야 되는데 항상 뭐라고요? 이 표면에, 도체 표면에 수직이 됩니다. 방향은 도체 표면에 수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 장에 가보면 아는데 그래서 이 도체 표면을 우리가 등전이면이라고 해요. 제가 첫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전이가 같은 면이라고 했습니다. 전이가 같다. 항상 동전이면과 전기장선은 수직으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다 수직이라는 거예요.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요 4번에 불규칙적인 형태의 도체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더 많죠 사실은. 그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도체가 있다고 할지게요. 지금 비교를 하려는 게 요 넓은 이렇게 곡률이 이건 곡률이 크죠, 그죠? 아 곡률이 작죠. 곡률은 휘어져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고 이건 곡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곡률이 이거는 크고 이건 곡률이 작다. 휘어진 정도가. 그때 전하는요 어느 곡률 반절임이 가장 그러니까 곡률이 크다는 말은 곡률 반지름은 작아요. 자, 왜 그런가?
곡률 반지름의 정의는요. 요 휘어진 정도로 원을 만들었을 적에 그때의 반지름 이걸 곡률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작은 여기 뾰족한 부분이죠. 여기 뾰족한 부분 여기에 전하가 잘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나 이럴 때 건조할 적에 차를 탈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럴 때 부딪힐 때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손끝이나 뾰족한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안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갖다 댄다고 해서 정전기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곡선은 거의 평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끝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곡률이 작죠. 여기 보면 요만하잖아요. 곡률 반지름이 곡률은 크죠. 곡률 반지름이 요만합니다. 그래서 손끝에 전하가 잘 모여있다. 그래서 이 전하가 잘 모인다. 책에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체에 대한 보편적인 그러한 성질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17장 정도에 가면은 우리가 도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전류라든지 전기 저항 이런 걸 알지 전부 도체선을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들의 전기적인 성질을 공부할 적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야겠다. 그 다음에 15장 6절에 가면요, 이제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전하가 어떤 특정한 수의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의 정수배만 존재한다는 것, 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 밀리카우는 사람 이름이고요. 실험인데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전기적인 전하를 가지게 하면서 떨어뜨렸는데 그 전하가 어떤 수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러한 수의 정수배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2, 2.32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낸 우리가 실험을 밀리칸의 유적 실험, 즉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2라는 것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플롬이라는 이러한 전자의 전하량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의 전하량을 정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그래서 그 장치가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름방울을 품어가지고 작은 구멍을 통과시켜서 대전을 시켜요. 대전 어제 배웠죠?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던 놈을 전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당연히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지고요. 전기적인 힘이 있어서 못 떨어지게 해가지고 아마 평형 상태를 만들 때 그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차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책에 여기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책에 여기 마이너스를 합시다. 그러면은요, 여기 기름을 품어내요. 그러면은 여기에 차지가 가다가요, 여기에 기름이 여기 떠있게 됩니다.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에서 땡기니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서 QE가 되고요. 걔는 가고 있어요. 가고는 있는데 가속이 안 되게 만들어지. 그리고 여기는 중력이 또 있죠. 그랬을 적에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이 길이만 알면은 나중에 16장에 가보면 안 돼요.
요 길이만 알면은 요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요 기름의 중력을 안다면은 Q를 계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QE와 mg가 같다 했죠. 그러면은 요거 알고 요것을 안다면은 요거는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이런 놈들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가 NE가 되는 거죠. 즉 N이 1, 2, 3 정수가 된다.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쪽이죠. 그 다음에 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는 이런 것만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시험 원리는 좀 이해해놓고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할 겁니다. 그래서 15장 6절과 15장 7절 반대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학과에는 다행히 안타깝게도 이 장치는 없습니다. 발전기인데 이 벨트를 돌리면서 계속해서 벨트가 지나가면서 전하를 일으키는, 그래서 한쪽에 계속 모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발전기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밴드그래프라는 제너레이터를, 밴드그래프 사람 이름인데요. 이 제너레이터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발전기인데요. 이것도 책을 지금 읽어보시고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우리 실험실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기초물리 실험을 하면은 정전기 실험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도체구와 도체구 사이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재밌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전기선속과 가우스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에서는 꼭 시험 문제가 2문제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점 이상이 전기선속과 가우스의 법칙에 대해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음 시간을 대비해서 예습을 해오시면 참 좋겠다. 페이지 392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전자기학 분야의 어떤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저를 따라서 오시다 보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학기 때도 잘했듯이 여러분들 꾸준히 잘해주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